김문수는 갑자기 이제 떠서 안정적으로 2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처지는 건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렇게 다시 출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자 우리는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막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홍준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느냐는 것이 제가 좀 의문이 되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됩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대선 떴다방 후보가 직업 아닙니까? 그 사람은 후보. 그리고 대구시장으로 간 것도 지난번 떨어지고 대구시장으로 간 것도 자기의 또 이번 출마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베이스를 다지기 위해서 대구시장으로 간 거지. 왜 대구시장으로 갔겠습니까? 그래서 습관적 대선 후보자들이 안철수, 홍준표 그 몇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안 되는 거죠. 될 수도 없고요. 예. 자, 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해 잘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김건희, 윤석열한테 포커스를 맞춰보면 아마 두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아, 우리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랬을 것 같아. 자기들이 지금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내란죄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만한 후보자가 국힘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은 안 한다고 그러고 될 만한 놈들은 자기하고 적수가 될 것 같고 뭐 저 한동훈은 적수가 될 것 같고 유일하게 저 한덕수만이 좀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구속 이후에 유리한 그런 후보인데 한덕수가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겠지만 아마 윤석열 김건희가 노골적이면서 적극적으로 한덕수한테 바람잡이를 하고 푸시를 하고 아마 이렇게 등 떠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누군가 후보가 되어서 원팀이 된다는 전제를 깔더라도 이재명 후보하고 경합이 가능합니까? 엄청난 표 차이가 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국힘에서 원팀을 만들고 어떤 후보가 되든 윤석열도 돕고 떨어진 경선 후보도 돕고 다 돕자라고 해서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 구도에서 경합이 될 수 있느냐고요. 뭐 경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그런 플랜을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심도 있게 찾아와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낙연 측에서 오히려 국힘당이 해다 안 되면 이낙연을 영입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전이 가경이 될 거다. 후보 문제에 있어서 후보 선정에 있어서. 뭉쳐도 망한다. 안 뭉쳐도 망한다. 이미 국힘은 정당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아예 넘어섰다. 그리고 일부 강력 지지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비율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투표율은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엄청 높아질 것이고 보수는 실제로 투표장으로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가더라도 극렬한 극우, 준동, 극단 세력들이 가겠지만 표 차이는 엄청나게 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것은 이제 다들 배팅해놓고 두고 봐야 하는데 이것은 안이하게 대선을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힘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 한덕수,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부에서 지금 경쟁 구도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야 이거는 정말로 심판을 자초하는 정당인 심판을 자초하는 후보 심판을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절절히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다. 그래서 이 분노나 심판에 대한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대선 국면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지금의 국힘당은 여당이 아닙니다. 이제 여당이 아니고 지금 오늘까지의 행태를 보면 국힘당이 내란죄에 대한 정중한 대국민 사과, 계엄을 그동안 옹호했던 거에 대한 엄중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국힘당은 여당이 아니라 역적 패당들입니다. 역적 패당이 그렇습니다. 제도권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칼을 겨누고 총을 겨눈 그런 대통령을 둔 집권당이 어떻게 그 대통령과 결별 선언을 안 하고 끝까지 저렇게 옹호하고 그 다음에 탄핵 선고가 나오기까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궤변을 늘어놓고
오히려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아주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파탄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힘당에서는 후보자를 이렇게 애쓰지 말고 후보자를 내지 말고 패기투항하고 좀 이번에는 자중하고 이재명 대세니까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다 속시 있는 것이 오히려 그 당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또 미국 시민권자시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가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렇습니다. 타임지 예. 선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좀 보니까 뉴욕 타임즈하고 타임지하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기사가 나온 100인으로 선정된 그 타임지는 그냥 타임 매거진이라고 보통 네. 그래요. 타임 주간지 네. 위클리 매거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뉴욕 타임즈는 일간지 그냥 문이죠. 일간지로서 그러니까 이제 더 타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그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안타깝지만 이명박 박근혜도 다뤄줬어요. 네. 선정할 때. 그리고 최초로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다뤄준 게 이승만도 다뤄줬었어요. 그때 상황에서 칼라판으로 이승만 얼굴이 게재되고 뭐 이러고 이번에도 뭐 이제 뭐 어떤 가수도 우리나라 여성 가수도 그 블랙핑크 로제. 예. 네. 그분도 다뤄줬고 많은 이제 남미의 대통령들도 다뤄줬고 했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가장 많이 디테일하게 다뤄졌어요. 원본을 보면. 그래가지고 정말 시골에서 상경에서 공장 노동자로 뭐 손가락 다치고 이런 디테일한 얘기가 다 이렇게 인생 역경과 성공 스토리, 휴먼 스토리가 다 다뤄졌고 그 작가가 사무총장이 그래 백인 선정위원회 그 PD가 이렇게 다 이걸 다뤄줬고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다 여기까지 다뤄졌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사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인지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미국 CBS 측에서도 제안이 간접적으로 들어왔었어요. 이재명 대표 혹시 출연하고 싶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재명 대표 측에 내가 전달까지 했는데 인지도가 많이 낮은 가운데 타임지가 이렇게 선정해줘서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인지도가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또 확산됐을 거라는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다. 내용을 그럼요.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선정은 웬만하면 많이 다 됩니다.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쭉 얘기를 하면서 차기 유력한 대통령이다. 북한과 무역 전쟁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써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도 선정이 됐습니다. 북한과 무역 전쟁이 아니라 북한 문제와 이제 관세. 미국과의 네, 이제 네. 관세 무역 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맞습니다. 기존의 그렇죠. 윤석열이나 이런 지도자들하고는 거의 그 차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여유 있고 실력 있게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하고 뭐 이렇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 이번에 트럼프도 선정이 됐어요. 근데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완전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 백악관 복귀하자마자 검사와 감찰관 해임하고 수천 명 공무원 해고하고 국제 원조 프로그램 철폐하고 교육부 무력화, 의회 무시, 세계 경제 혼란에 빠뜨리고 등등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이 나라 그리고 세계를 어디까지 비틀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름대로 완전 굉장히 악담. 객관성 있는 선정 기준을 네.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어쨌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제 미국 타임지가 이렇게 선정을 했고 또 폴리티코 같은 데는 예, 지난번에 한 예. 달 반인가 두 달 전에 그러고 예. 있고 그리고 지금 디플로마 뭐 이런 여러 이제 외신 또는 유력 주간지가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예고 기사를 쓴다는 것은
이미 뒤집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이냐. 늘 걱정하듯이 많은 분들이 제안하듯이 경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경호 이슈 아무 문제 없느냐 이런 부분도 민주당이 잘 챙기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선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 확실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로 지금 대선이 47일이 남았습니까? 네, 47일, 48일. 네, 46일, 47일 남았습니까? 네. 저보고 그 이재두 회장님이라고 굉장히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 자 대선 전략 정치 본색이나 모든 프로그램에 D-Day를 표시를 하자. 아직까지 다른 언론은 하지 않는데 대선이 생각보다 빨리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며칠인지 생각을 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대선으로 가까워진다면 표의 결집으로 얼마나 격차를 벌이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거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거 보니까 왜 이리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평화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오 이렇게 했는데 3,100분이 지금 좋아요 눌러주고 계신데 지금 방송 7,000분 이상 보고 계시니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후에도 이 방송을 저희들이 재방송 통해서 계속 내보낼 텐데 더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쏘이님, 김도희님, 홍길동님, 레몬향기님, 최은미님, 켈리님, 평화님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국힘이 아무리 결집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30% 정도밖에 못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장유정님 말씀처럼 표 차이가 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너무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통합이라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국민 절대 다수가 통합이라는 논쟁보다는 국가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경제 성장을 통해서 합리적인 분배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좋겠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